두 번째 시간은 이제 조금 큰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이 팬랩이 왜 필요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얘기 드렸다면은 조금 다른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라는 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자, 여기 아마 거의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일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일단은 나사하고 구글의 후원을 받은 학교예요. 일단 특이하죠. 이 학교를 알게 된 계기도 사실 저희 그 타이드라는 회사를 창립하신 분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 창업자가 누구시냐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우주인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누구죠? 이소연 씨, 여자분. 이소연 씨랑 혹시 경쟁하다가 떨어지셨던 분 기억하세요? 이름은 모르셔도 얼굴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텐데, 고산 씨라고 한 분 계셨어요. 그 고산 씨가 저희 회사의 창립자입니다. 네. 그 고산 씨가 왜 떨어졌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이긴 한데, 일단 팩트는 러시아에서 이제 우주 교본을 가지고 나오다가 발각이 돼서 됐는데, 그래서 우주인 자격을 박탈을 당하고 이제 이소연 씨가 대신 가게 된 건데, 그거를 뭐 지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죠.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고요. 어찌됐건 고산 씨하고 이소연 씨 둘 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 우주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 두 분이 우주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한 2년여 동안 항공우주연구원 소속으로서 뭔가 우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데, 항우연 관계자는 안 계시죠? 항우연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 수백억이 들어간 그거를 하나의 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주인 한번 보내고, 와, 우리 우주인 보냈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러시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를 연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수년간 초등학교 여기저기 보내면서 강의만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소연 씨는 자기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회의감이 너무 들어서 살 길을 찾고자 미국에 이제 MBA를 하러 갔다가, 그거를 언론에서 막 몰아가면서 마녀사냥을 했던 거죠. 그와 동시에 고산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세금, 국민 세금을 운영하는 이 정책이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본인은 원래 이제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서 인지공학 석사를 하고 삼성 종합기술연구원에서 일을 하다가 항우연에 간 거죠. 근데 아예 자기 커리어를 바꾸게 돼요. 나는 우리 국가의 빚을 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정책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 정책연구원에 갑니다. 정책연구원에 이제 전액장학금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잠깐 갔던 학교가 이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라는 곳이에요. 이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길래 구글하고 나사에서 지원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레이 커즈웨일이라는 역시 에릭 토플러와 같이 미래학자예요. 이 미래학자가 설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을 한번 보면은 이 학교가 뭐 하는 거다라는 걸 조금은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쓴 책 The Singularity is Near, 거짓말처럼 나는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읽어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이 책은 더 두꺼워요. 이 정도 돼요. 벽돌 두께죠. 저는 요약 왕이니까 이 책을 단 한 단어는 아니고 한 그래프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거기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 X축이 뭘까요? 네, 연도, 시간입니다. 시간의 축이고, Y축은 뭘까요? 뭔가 보니까 컴퓨터들이 있어요. 컴퓨터의 핵심은 뭐죠? CPU, 연산 처리 능력.
연산 처리 능력이 중요한데 그 연산 처리 능력 속도를 y축에다가 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봤던 ENIAC이라는 컴퓨터도 있고 뭐 IBM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 IBM이 나오고 펜티엄 다 써보셨죠? 여기는 아마 몇몇 분 빼고는 펜티엄 2, 3는 다 써보신 것 같아요. 펜티엄 3 그리고 맥 프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과거를 통해서 예측을 시작을 해요. 2011년도가 되면은 쥐 한 마리의 뇌용량을 초과하는 연산 처리 능력이 등장할 것이다. 혹은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올해네요. 이 사람이 옛날에 예측한 건데 2020년도가 되면은 인간 한 명의 뇌용량 연산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근데 이미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알파고 이세돌을 이미 이겼죠. 이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절정은 뭐냐면 2045년도가 되면은 인류 전체의 뇌용량을 초과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이런 게 떠오르죠. 이 사람이 그린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잠깐 수학 시간을 해볼게요. Y는 X 그래프 혹시 어떻게 그리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돼요. 일자로. Y는 X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포물선을 그리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Y는 이제 좀 어려워져요. 10의 N승, 지수승 그래프. 이거는 더 얘보다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큰 숫자를 넣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한대로 발산을 해요. 이 사람이 레이 커즈웨일이 이 발전 속도 점을 찍어보니까 10의 N승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측한 게 2045년도가 되면은 인류 전체의 뇌용량을 초과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작년에 이 학교에서 하는 글로벌 서밋에 저희 대표님이 갔다 오셨거든요. 거기에서 이 2045년도를 작년에 2035년도로 줄였어요. 몇 년 뒤죠? 15년 뒤에요. 15년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뭔가 알파고도 그렇고 진짜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도 무슨 터미네이터 같은 일이 일어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화성 여행이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한번 가능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없으신 거죠? 자, 여러분들 화성 여행, 우주 여행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미 우주에 나가고 있는데 우주선을 타고 어려운 이유가 뭘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쵸, 비용, 비싸서. 그렇죠? 돈만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자, 우주 로켓이 비싼 이유가 뭘까요? 자, 우주 로켓이에요. 우주 로켓이 작전을 수행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만 작전 수행하고 이 대부분 차지하는 추진체는 어떻게 되죠? 버려져요. 여기 연료를 꽉 채워가지고 쏜 다음에 얘만 날아가고 얘는 버려집니다. 자,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LAX까지 가는데,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데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가요. 지금 우주산업에 비교를 해볼게요. LAX에 도착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비행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티켓이 어떨까요?
당연히 비싸겠죠. 우리 비행기 티켓이 싼 이유는 뭐예요? 가끔 말도 안 되는 특가 비행기 잡으면은 미국 LAX까지 60만 원에 갈 수 있어요, 왕복으로. 지금은 뭐 상상도 못 하겠지만. 그 이유가 연료를 다시 채워서, 사람들을 다시 태워서 왕복 운행하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이 자꾸 싸지는 거예요. 경쟁도 심화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에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다 많이 들어보셨네요. 특히나 여기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밝으시죠. 그 전기자동차가 자율주행도 하는데, 그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CEO가 누군지 아세요? 앨런 머스크. 다 들어봤다. 앨런 머스크.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자, 앨런 머스크가 두 번째 만든 회사가 있는데, 그게 스페이스 X라는 민간 우주 로켓 회사예요. 그 민간 우주 로켓 회사는 세계 최초예요. 근데 그 민간 우주 로켓 회사가 만드는 로켓은 뭐냐면, 14층 높이의 로켓을 우주까지 쐈다가 수직으로 다시 착륙시키는 거예요. 14층만한 빼빼로를 세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4층만한 빼빼로를 세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끔 뭐 기인열전 나오면 의자도 세우고 막 다 세우시더라고요.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앨런 머스크가 2018년도에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그거 영상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스페이스X에서 만든 로켓이에요. Space organizations, governments, or commercial set their sights too low. They've really gotten built relatively small rockets. And Falcon Heavy was the first time that there's something that's arguably even in the super heavy class, or somewhere between heavy and super heavy. 5 million pounds of thrust is really worth the amount of power. More than twice as much payload as any other rocket in the world. 그래서 이 민간에서 돈을 어떻게 버냐면, 나사에서 얘네한테 돈을 주고 얘네가 그 작전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엔 나사에서 다 붙이고 만들어서 보냈는데 용역을 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앨런 머스크에 방금 나온 사람이. 날아가는 모습은 여느 로켓과 다를 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진체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 수행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웃긴 게, 작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기 스포츠카, 1호 스포츠카를 그냥 띄우는 황당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자기 전기 스포츠카를 버리려고 이 거대한 로켓을 쏜 거예요. 분명히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이거는 인형이에요. 네. 그 차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로켓 추진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와야겠죠. 아이언맨 영화 보면은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죠, 추진을. 근데 멈출 때 어떻게 해요? 땅에 돌아올 때? 거꾸로 역추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지구를 향해서 일단은 돌진을 해야 돼요. 방향을 돌려서. 근데 어느 정도 궤도에 돌입하면은
거꾸로 돌입을 해야겠죠. 추진을 해서 역추진을 해서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지상에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 모습이 나옵니다. 제 이제 실제 모습이에요. 역추진을 시작하죠. 두 대가 동시에 지구로 돌아오고 있어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영화 보는 거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성공하면서 지금 거의 수십 차례 페이스북의 뭐 위성이나 구글의 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탁받아서 비즈니스로 하고 있어요. 계속 주구장창 날리면서 위성들을 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가 가는 저 별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화성이겠죠. 그리고 그 차에는 사람에 의해서 지구에서 만들어진 차다라는 것을 우주에 있는 다른 종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결국 앨런 머스크는 저 우주 산업을 통해서 화성의 식민지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비단 이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조차도 역시 블루 오리진이라는 민간 우주 회사를 이미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회사가 화성에 가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가총액도 높은 두 개의 회사가 왜 이렇게 화성에 가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더 이상 지구가 계속 황폐화되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코로나도 있지만 그전에는 환경 문제라던가 온갖 문제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인류가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다, 황폐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추진체를 만들면서 우주 여행 비용을 10억 원까지 떨어뜨리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10억이면은 죽기 전에 집 다 팔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가기 싫으시죠? 무서워서. 근데 어찌됐건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대체 이게 디지털 제조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실 것 같아서 하나씩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비단 컴퓨터 연산 처리 능력만 이 그래프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술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전제를 설명드리면 이 학교의 전제는 뭐냐면 고산 대표님이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첫 마디가 우리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는 너네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적어도 10억 명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대학교 같으면 그냥 전자공학과 가면은 삼성전자 잘 들어가기 위한 교육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이 학교는 향후 10년 이내에 적어도 10억 명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뭘로 하냐면 익스포넨셜 테크라고 하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기술들을 매년 10개를 선정해요. 그 10개가 뭐냐면 과거에 고선 대표님이 갔을 때 그때 당시에 3D 프린터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 사이언스인데 신테틱 바이올로지라고 해서 합성 생물학이 있어요. 그 합성 생물학이라는 건 뭐냐면 DNA를 편집해서 다른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조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 텐데 나중에 합성 생물학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이미 몇 년도에 가셨지? 2009년도, 2010년도에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때 같이 졸업했던 한국인 중에 한 명이 저희 회사의 역시 공동 창업자인데 그 유영석 대표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만든 회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이라는 회사를 창립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광풍이 불면서 넥슨에 그때 얼마지? 900억인가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을 한번 맛을 보게 되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렇게 익스포넨셜 테크를 남들보다 먼저 배우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이 물론 척도는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매년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선정을 해줘요. 그 문제는 기아, 기근, 쉘터, 거주 문제, 그리고 물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매년 인류 대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를 매년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학교이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걸 가르치는 학교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메이커 아카데미를 하는 동안 단순히 내가 재밌어 보이는 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세상을 내다보시려면 가깝게는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찰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국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대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거를 이 메이킹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 뺨랩에서 만들어 보시면 어떤 그런 문제,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험도 생기고 그걸 또 비즈니스로 엮어낼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싸구려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건 이렇게 조악한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거창한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조악한 걸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워치가 뭔지 아시죠? 스마트워치인 이유는 뭐죠? 스마트폰하고 통신하는 시계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통신하죠? 블루투스로 통신을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분이 만든 스마트워치인데 겉에 있는 거는 이제 3D 프린팅을 하고 안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실 아두이노라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모듈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LCD 패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두이노 이용하면 이 LCD 컨트롤하는 거하고 센서 컨트롤하는 거를 배우실 거예요. 3주에 걸쳐서 3주가 아니라 3회차에 걸쳐서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스마트워치를 몇 번 써봤는데 일단 첫 번째 써봤던 게 핏빗이라는 스마트워치였어요. 거기 안에 심장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내가 잠을 잘 때 몇 번이나 뒤척였는지 이런 걸 측정해주는 게 있어요. 처음엔 신기하니까 내 심박수가 이렇게 뛰고 있네? 그리고 내가 잘 때 새벽 3시에 나도 모르게 깼구나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으니까 신기해서 막 끼고 잤어요. 근데 한 3주만 지나면은 그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예요. 근데 시계는 그 심박수 센서하고 센서들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때 한 20몇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애플워치나 이런 건 40만 원, 50만 원, 80만 원 넘어가죠. 근데 사실 저는 차라리 그거보다 햇빛이 너무 자외선 양이 많은 날 여기다 UV 센서를 차라리 달아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야 동현아 너 지금 자외선 너무 심하니까 피부 지키려면 선크림 발라. 선크림 얼마 정도 바르냐면 500원짜리 돈정만큼 짜서 발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저한테는 충분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드냐면 아두이노 보드 중국산 짝퉁 쓰면 좋진 않지만 중국산 짝퉁 쓰면은 한 4,000원에
이 조그마한 보드를 살 수 있고 블루투스가 내장되면 좀 비싸져요. 한 28,000원, 3만원 가는데 그리고 LCD 같은 경우도 한 15,000원 그리고 3D 프린터 재료비 해봤자 한 2,500원, 뭐 3,000원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불과 35,000원, 4만원 되는 돈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넣어서 스마트워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V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워치를 제가 개발해서 만들었어요. 그걸 차고 학교에 가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너 그 스마트워치 뭐냐? 되게 조악한데 뭐 무슨 기능이 있어? 이게 UV 하면은 이거 선크림 바르는 거 알려주는 거야. 그래? 너 얼마 주고 만들었는데? 이거 내가 35,000원 정도 들었어.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하면은 한 28,000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스마트워치가 그렇게 싸? 나도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옆반에서도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하나씩 사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야?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좋아하지 사람들이?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돈을 벌어볼까? 근데 이런 스마트워치를 양산하기 위해서 1000개, 10,000개 찍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금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대신해줄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보통 금형 같은 거 이제 뭐 복잡도나 어떤 재료를 사출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기초적으로 제조 산업에서는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금이 많이 들어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야. 그냥 내 노력 들여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생산해서 피드백 받고 고치고 피드백 받고 고치고 앱스토어에 올리면은 비즈니스가 바로 시작되는데 제조 산업은 금형도 만들어야 되고 제품 소스 어디서 구해올지도 찾아야 되고 생산해줄 공장도 찾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기초 자금이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조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빌려야 되죠.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부모님 론. 부모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엄마 나 사업하게 돈 좀 빌려줘 라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은 돈을 빌리는 방법이 뭐 은행, 제2금융권 갈 수도 있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들어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 이 크라우드 펀딩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템이 마음에 들면은 소액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플랫폼이 킥스타터라는 미국 플랫폼이 있어요. 이 미국 플랫폼에서 정말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선 이 페블워치라는 걸 한번 볼게요. 이 페블워치가 지금까지도 애플워치가 이 기록을 못 깼어요. 그러니까 단일 기종으로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워치예요. 이 워치가 처음 나왔을 때 처음에는 3D 모델링한 거 렌더링 돌린 파일밖에 없었어요. 영상. 그리고 여기 스크롤을 좀 내려서 아래 맨 끝에 가면은 개발 일지가 나오는데 걔네들이 3D 프린터로 이 껍데기를 만들고 조악하게 그리고 그 안에 막 아두이노하고 막 전선 연결해가지고 포팅해가지고 어설프게 돌아가는 프로그래밍한 거를 보여줬어요.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다 구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제품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냥 동영상만 있을 뿐인데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이 킥스타터라는 플랫폼은 30일 동안 투자를 받습니다. 근데 30일 동안 6만 명이 투자를 했고 그 투자액의 총액이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공세에 붙이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제품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단 30일 만에 100억을 모금을 했습니다. 100억을 모금을 했으면 이 돈 가지고 이제 이 프로토타입 가지고 중국으로 가면 돼요. 중국의 가장 핫한 데가 신천, 셴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애플 모든 부품들이 다 있고 공장들이 다 있어요. 가가지고 나 이거 이제 양산할 건데 PCB를 새로 기판 만들어주고 디자이너 붙여서 어플리케이션도 예쁘게 만들어주고 나 이거 겉에 외형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요런 색상, 요런 재료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금형을 파고 공장 라인을 파고 PCB, SMT 제조하는 것들을 라인을 쫙 따라서 탁 하면은 이제 쭉 돌아가면서 양산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100억을 투자를 해서
제품을 만들고 이제 발송을 해주겠죠. 발송을 해줬는데 나는 이미 금형도 생겼고 완제품 생산할 수 있는 라인도 생겼으니까 이제 돈을 여기다 더 붓기만 하면은 6만 명뿐만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킥스타터에는 이런 100억 원을 모금을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품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 아래 우리는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나마 프로토타입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할 때도 투자 심사역 앞에서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실제로 만들 수 있어라는 걸 증명하는 게 그 투자 심사역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배우실 텐데 그때도 아마 그 전문 강의해 주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 직도 아키라는 밴드는 걸음걸이를 교정해주는 스마트워치예요. 그래서 이걸 차고 있으면 내가 지금 꾸부정하게 걷고 있는지 삐딱하게 걷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돼요. 이 직도라는 회사도 저희 팬랩서울에서 3D 프린팅하고 계속 PCB보드 개발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시작을 했고 킥스타터에서 4억 원을 모금을 했어요. 에게 100억 원 듣다가 4억 원 드리니까 작으시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4억 빌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 킥스타터 플랫폼을 통해서 4억 원어치를 이제 모금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대학생 3명이서 창업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제주도 내에도 창업 패키지, 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학생 3명이서 시작했는데 자기 친구가 시각장애인인데 그때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같이 주고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내 친구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점자워치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점자워치를 개발을 시작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처럼 제 수업도 듣고 뭐 아두이노 수업도 듣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양산학교에서 금형 설계 수업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나씩 듣다가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시작하고 창업 그 지원 프로그램에 나가서 프로토타입이 있으니까 저희 이런 걸로 하고 싶습니다 해서 저희 회사가 또 그걸 심사하는 역할을 했는데 1등을 해요. 그래서 5천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지원을 받고 그게 기반이 돼서 창업대회에서 우승해서 또 1억 원을 받아요. 창업대회 우승해서 1억 원을 받은 다음에 엑셀러레이터를 만나서 10억을 투자를 받고 지금은 완제품이 나오고 판매 계약을 하면서 글로벌리 전 세계에 450억 매출을 냈어요. 여러분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라고 못할 게 없어요.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적절하게 펀딩할 수 있는 요소들과 또 우리나라가 또 그런 지원들을 되게 잘해줘요. 여러분들이 능력만 있으면 프레젠테이션 열심히 하시고 프로토타입으로 자신의 능력을 팀빌딩 해가지고 증명을 하면은 충분히 초기 시드머니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팹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우선 투자를 받기 위해서 프로토타이핑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제조 전문가가 다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주를 맡기더라도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프로세스를 알아야지 적절하게 내가 사기 안 당하고 맡길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 메이커 아카데미라는 과정에서 모두가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도 없고 모두가 제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과정들을 한번 학습해 본다는 개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까지 굉장히 큰 소득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메이커 아카데미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이 없으면 그 뒤에 돈 따라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글을 열심히 써서 사업 계획서만 써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은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증명하는 게 프로토타입이에요. 내가 게임 개발을 하더라도 게임 시나리오만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없고 게임 프로토타입을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을 해야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프로토타입을 구성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디지털 제조, 두 번째는 피지컬 컴퓨팅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 하드웨어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우선 디지털 제조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 라우터, 더 나아가서는 뭐 워터젯이라는 기계도 있고 EDM이라는 기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계들이 있어요. 그걸과 더불어서 CAD 모델링, 2D, 3D CAD 모델링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우리는 디지털 제조라고 합니다. 손으로 막 깎고 이런 게 아니라 컴퓨터로 하는 것.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제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품의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품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이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 저는 사실 코딩 교육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코딩 교육이라는 건 소프트웨어를 일컫는 말이고 그 소프트웨어는 과거의 IT 시대에 빛나는 단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만 다루면 모니터 속에서 인터넷망 속에서의 비즈니스만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죠? 자동차가 우리 현실 세계를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차 앞에 붙어있는 센서들을 가지고 우리 감각기관처럼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만이라도 코딩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말을 벗어나서 확장해서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코드를 짜는 거를 확장해서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컨트롤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말을 쓰실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이 피지컬 컴퓨팅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아두이노라는 게 있어요. 아두이노 혹시 들어보신 분? 한분 누군? 네. 자, 아두이노라는 게 뭐냐면 손바닥만한 컴퓨터예요. 여기 혹시 아두이노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아카데미 기간 동안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 여기 네 감사합니다. 정말 손바닥만한 컴퓨터예요. 요만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이 진짜 잘해요. 엔트리라는 걸 통해서 여기다 이제 코드를 집어넣고 작동을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블라인드가 달려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수업을 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부셔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메인 컴퓨터가 있고 여기다가 빛 감지 센서를 달아요. 그래서 전선 세 가닥이 나오거든요. 두 가닥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넣어주는, 하나는 데이터가 오고 가는 선이에요. 그 세 개를 여기다 꼽아줘요. 그리고 블라인드를 오르고 내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모터가 필요하겠죠? 모터를 블라인드에다 달아요. 그러면 역시 선 두 가닥 혹은 네 가닥 모터에 따라 달라요. 정보 주는 거에 따라서. 그걸 여기다 연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다 코드를 넣는 거예요. 빛이 100 이상 감지가 되면은 모터를 정방향으로 4번 회전시켜. 그러면은 빛이 감지되는 순간 블라인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이 아두이노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다가 뭐 불을 자동으로 꺼지게 하고 싶다거나 뭐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3회 배우면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두이노라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라즈베리 파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 있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컴퓨터는 PC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인보드가 들어간 PC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조그만한 이 라즈베리 파이 보드라는 걸 이용해서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면 이런 걸 사용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두이노라는 걸 배우지만 라즈베리 파이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제슨이라는 보드가 있고요. 대표적인 인공지능 보드예요. IBM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IBM이라는 회사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거기 보드가 있고 또 ARM이라는 회사의 엠베드라는 보드, 우리 삼성의 아틱이라는 보드, 인텔이라는 회사의 에디슨이라는 보드, 이런 보드들이 물밀듯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커다란 기업들이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손바닥 컴퓨터들을 내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큰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돈 안 되는 비즈니스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이 될 거라는 거죠. 일반인들이 그 보드들을 다 쓸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장들을 점유하기 위해서 그 굵직한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런 메인보드가 달린 컴퓨터를 벗어나서 일반인들이 직접 코드를 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프로토타입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두루두루 다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여기 어디처럼 보이세요? 주방처럼 보이시나요? 여기서 신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근데 제가 왜 이 주방을 마지막 슬라이드로 넣어놨냐면 제가 MIT에 갔을 때 그 닐 버센필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네들 한번 주방에 전자레인지가 등장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봐라.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전자레인지를 보고 놀랐던 반응과 지금 현 세대에서 사람들이 3D 프린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비슷하다. 무슨 의미냐면 전자레인지에 빵과 패티 그리고 신선한 양상추를 넣으면 뜨끈뜨끈한 햄버거가 나오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와, 이거 전자레인지 조금만 더 개발하면 만능 요리 기구가 될 거야. 이제 주방에 다른 건 다 없어지고 전자레인지만 있을 거야 라고 했대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3D 프린터를 바라보는 게 그런 입장이에요. 야, 이거 3D 프린터만 있으면 뭐 마법의 상자를 뚝딱뚝딱 만들어?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여러분들의 주방을 보면 어떻죠? 물론 전자레인지는 있어요. 하지만 가스레인지도 있고 오븐도 있고 블렌더도 있고 심지어는 칼, 가위, 도마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지 하나의 프로토타입, 하나의 요리가 탄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뺨랩이라는 공간에도 잘못 세금을 쓴 곳들은 3D 프린터만 깔려 있어요. 근데 3D 프린터만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조악한 껍데기만 만드는 거예요. 세부적인 가공이나 PCB 회로도 못 넣고 아두이노도 못 넣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완성된 요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종합적인 공간과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라면 봉지를 뜯을 수 있고 물을 끓일 수 있으면 저는 라면을 끓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샤프란이라는 향신료를 쓸 수 있고 조개를 해감할 수 있고 생쌀을 이용해서 요리를 할 수 있으면 스페인 요리 빠에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어떤 무언가를 만들고자 할 때 내가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만큼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와 다양한 재료를 다룰 수 있으면 그만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와, 나 이 아이템만 성공시키면 3대가 먹고 살 수 있어. 혹시 이런 생각 어렸을 때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많거든요. 저는 한 4개, 5개 아이템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템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하고 혼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2년에서 4년, 5년이 지나면 꼭 나와 있어요.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어요. 그 사람과 저의 차이는 뭘까요? 맞습니다. 실행력이에요. 누구나 아이디어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업 아이템도 구글에 검색해보면 다른 이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빠르게 성공시키느냐, 그 속도 싸움입니다.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프로토타입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들을 준비를 해놨을 때 그 기가 막힌 문제를 맞닥뜨리면 바로 실행으로 옮기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빠르게 현실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정성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재화, 돈으로 들어오는 정량적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움직이실 테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이런 프로토타입, 디지털 제조, 그리고 개인화된 제조, 그리고 민주화된 제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